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군대에서 있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읽고 내 이야기도 여기 공유해보기로 했어. 간략한 정보. 나는 노르웨이 육군에서 복무했어. 노르웨이에선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 좋으면 1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해. 나는 노르웨이 러시아 국경의 보더 예거로서의 근무를 희망하며 노르웨이 최북단으로 향했어. 그 부대는 노르웨이 육군에서 비교적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 중 하나였지. 그리고 그곳에서도 또 작전 임무를 수행할 인원을 선발하는데, 요약하자면 6개월 후 나는 4명으로 구성된 순찰조에 배치되었어. 의무병, 순찰조장, 부조장인 나, 그리고 통신병. 우린 대규모 부대를 떠나 국경의 다른 곳을 관장하는 소규모 부대로 가게 돼. 19살의 나 포함 4명의 조원들은 새로운 임무를 위해 출발한다. 우리는 적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관찰하는 임무에 특화되어 있었다. 마이크가 3km쯤 운전해 길이 끝나는 곳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고, 장비를 착용하고 감시탑으로 향하는 작은 자갈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 겨울이 오고 있다. 다 JPG. 시간이 지날수록 춥고 어두워지지만 문제없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가장 혹독한 날씨에서 훈련받았었기 때문이다. 5시간 후 우린 목적지에 도착한다. 아래에 작은 오두막이 딸린 25m 높이의 탑. 우리는 앞으로 22일 동안 여기에 머물 것이다. 핸드폰도 없이. 우린 전에도 이미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다. 이곳은 우리가 임무를 수행할 때 쓰는 기지였다. 우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러시아 국경을 24시간 감시하고 국경선을 따라 순찰하는 것 뿐이다. 도착하자마자 교대 인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다. 이곳에서 있었던 특이사항, 그리고 이런저런 행정 절차 등등. 그리고 그들은 떠난다. 떠나던 인원 중 한 명이 자신의 근무 시간 중 숲을 지나가는 커다랗고 어두운 형체를 보았다고 말한다. 아마 사슴이나 곰이겠지. 걱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에 나오는 기지는 매우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어. 주변 수 킬로미터 내에는 건물도 사람도 없었어. 모든 장비, 무기, 식량을 오두막 안으로 옮긴 후 눈이 잔뜩 쌓인 장비들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의무병은 탑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항상 최소 1명 이상은 탑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말했듯이 24시간 내내 나와 순찰조장 올라프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통신병인 피터는 기지를 점검하며 전 근무자들이 모든 걸 제대로 청소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이제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고 탑 꼭대기에 있는 붉은 LED 램프를 제외하곤 아무런 광원이 없었기에 밖은 캄캄했다. 외부 온도가 영하 24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진다. 나는 창고로 가서 장작 한 자루를 가져와 벽난로에 불을 피운다. 저녁 준비가 끝난 후 나, 피터, 그리고 올라프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식사를 시작한다. 아마 감자와 약간의 채소, 그리고 엘크 고기였던 것 같다. 약 20분 후 의무병인 로이가 전화를 걸어온다.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1층과 탑을 연결하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내가 전화를 받았고, 로이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약 1km 떨어진 국경 너머 러시아 쪽의 숲속에서 무언가 숨어서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한다. 레이더 역시 그쪽 방향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 나는 그에게 계속 주시하라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열화상 쌍안경을 사용하라고 덧붙인다. 로이는 겁을 먹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았고, 그저 혹시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지거나 불법 월경자를 잡으러 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듯했다. 지금 시각은 20시 30분쯤이고 내 근무는 21시에 시작된다. 샤워하고 커피를 내린 후 탑으로 올라가기 전에 5분 더 TV를 본다. 끝도 없는 계단을 걸어 올라간 후 해치를 열어 마지막 사다리를 타고 감시탑 안으로 올라간다. 로이는 잘 지내고 있었다.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렸던 숲에서 본 그것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로이는 굿 왓치 라고 말하고 떠난다. 개처 오글거리는 전통이지만 듣기는 좋았다.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따르고 늘어진다. 탑에는 많은 장비가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기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유할 수 없다. 다만 말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국경을 따라 배치된 다른 기지와 채팅,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트라넷이 연결된 컴퓨터 한 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채팅으로 친구와 수다를 떨기 시작하고 평범한 군대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냥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였지 특별한 건 없었다. 한 가지 확실히 하자면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유일한 빛은 별, 달, 그리고 오로라 뿐이었다. 그리고 오로라는 정말 끝내주게 아름다웠다. 그걸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욕을 내뱉는다. 애초에 씨발 내가 여기 왜 밤새 앉아있어야 하는 거야? 밤 되면 좆도 배는 것도 없구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이제 1시간만 있으면 피터가 교대하러 올 것이다. 쿵! 전기가 나간다. 뭐야 씨발. 한 번도 여기서 정전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고 네가 아는 한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도 없었다. 전화 역시 죽어버려서 아래층에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빌어먹을 탑을 떠날 수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나는 패닉 상태에 빠진다. 약 5분 정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전기가 다시 돌아온다. 휴, 땡큐 지저스, 다 GIF. 사진 첨부해서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르키네스에서 찍은 사진이야.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부분이야. 피터가 올라온다. 그에게 정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며 기재 욕을 한다. 내가 할 땐 안 그랬으면 좋겠다. 컴퓨터가 다운되면 어떡하지? 굿 왓치. 아래층으로 향한다. 거실에 도착한다. 지금은 00시 10분이라 아무도 없었다. 로이와 올라프는 아마 잠자리에 들었겠지. 냉장고에 가서 햄과 치즈를 집어 잠자리에 들기 전 먹을 야식을 만든다. TV를 좀 더 본다. 거기서의 유일한 오락거리였다. 접시를 비우고 침실로 향한다. 침실은 작았고 각 순찰 대원당 하나씩 해서 총 4개의 침대가 있었어. 침실 안에는 또한 전화기가 있었는데 일종의 알람시계의 역할을 했지. 다음 교대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탑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을 깨우거나 아님 그 사람을 깨울 사람을 깨우는 데 썼어. 필요한 경우 그걸 써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나는 옷을 벗고 시계에 알람을 맞춘 후 나머지 2명의 조원이 목공소 저리 가라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그러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딱 편안한 자세로 침대에 눕는 순간 전화가 울린다.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젠장, 장교들이 하필 내가 자려고 할 때 기습 훈련을 하기로 했나 보네. 야, 이런 씨발. 하지만 전화를 걸어온 주인공은 바로 피터였다. 그의 목소리가 실제로 떨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나머지 사람들도 깨워야 돼. 피터가 말했다. 피터, 무슨 일인데 그래? 뭐 시리아 난민이라도 건너오니? 아씨, 진짜 깨우라면 깨워, 아론. 그리고 전부 올려보내. 전화가 끊어진다. 나 역시 피터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아 혈관을 따라 아드레날린이 도는 것을 느꼈고 나는 조원들을 깨워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며 피터가 탑 위에서 패닉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반쯤 잠든 채로 가능한 한 빨리 환복한 후 우리 모두는 최대한 빨리 계단을 타고 탑으로 올라간다. 초소에 도착한 후 우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피터와 만난다. 방 안은 어두웠음에도 창문으로 뚫고 들어온 달빛에 비춰진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였다. 조장이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사실 우리 친구나 다름없었던 올라프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올라프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뭔가 국경을 넘는 거 봤어. 정말 엄청 컸어. 사람보다도. 곰도 아니고 무스도 아니고 동물 같지도 않았어. 올라프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한다. 확실해? 아니, 내 말은 지금 00시 30분이잖아. 커피랑 수면 부족 때문에 그냥 헛가본 거 아니야? 아니, 신에게 맹세하는데 저 아래에 무언가가 있어. 여러 상황으로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질 못했어. 아무래도 너희 중 2명이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우리는 모두 서로를 바라본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2명은 나가고 2명은 탑 안에 머물며 야생동물인 경우가 많았기에 괜히 큰일로 만들지 않으려고 따로 본부에는 보고하지 않았었다. 올라프가 말한다. 좋아. 아논과 로이,
너희는 이 좌표로 나가서 국경을 따라 흔적을 찾아. 나랑 피터는 탑에 남아서 피터가 본 것을 찾아볼게. 무전은 항상 켜놓고. 이해했습니다. 우린 내려가 장비를 차고 소총을 장전한 후 무전 및 GPS를 켜고 걸어나간다. 좌표는 기지 남쪽에 있는 호수로 이어지는 가파른 언덕이었고 우린 국경을 따라 그 호수 쪽으로 걸어가야 했다. 밖은 오질나게 춥지만 바람은 그다지 불지 않았고 아주 고요했다. 우린 걷는다. 타워의 두렉에선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어디에도 침범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약 30분 후 주어진 좌표에 도착한 우린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씨발 저게 뭐야? 눈 속에 마치 거대한 구멍과도 같은 커다란 자국이 있었다. 손가락이나 발톱의 흔적도 없고 발자국이라기보단 마치 누군가 큰 통나무 크기의 주먹을 꽉 쥔 다음 눈에다 대고 똑바로 내리찍은 것 같았다. 그 의문의 흔적들은 약 가로 2m, 세로 3m 정도의 비교적 넓은 영역에 밀집되어 군집들을 이루고 있었다. 각 군집 간 거리는 추정 약 2.5m에서 3m씩 떨어져 있었다. 이런 미친. 이제 아드레날린이 진짜로 솟구치기 시작했고 나와 로이는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로이가 입을 열었는데 나는 로이가 다음에 한 말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 도대체 어떤 미친 것들이 이런 흔적들을 남기는 걸까? 갑자기 무전이 들어온다. 나와 로이는 둘 다 깜짝 놀라 뛰어오른다. 올라프였다. 너희들 지금 당장 여기로 돌아와. 36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 난 그 즉시 집채만한 곰이라도 만나는 것을 상상했지만 곰이 그런 흔적을 남기진 않았을 테지. 왜? 내가 대답했다. 네가 뭔가 봤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피터가 본 것과 똑같은 거야. 너희들 기지로 돌아와야 돼. 엄청 커. 알았어. 겁에 질릴 대로 질린 내가 묻는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는데? 방금까지 호수 바로 옆 북쪽으로 약 200m 지점이 있었어. 내가 앞서 말했듯이 밖은 어두웠지만 눈과 맑은 하늘 그리고 달빛 때문에 숲은 약간 밝았다. 그리고 내내 그 호수를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던 나와 로이는 이 시점에서 아마 호수로부터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이다. 우린 달리기 시작했지만 어깨에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깊은 눈을 헤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큼 속도가 나질 않는다. 우린 잠시 멈춰서 거의 얼어붙은 카멜백에서 물을 마신다. 그러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것은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비인간적인 비명이었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어찌나 크고 강력한지 우리를 둘러싼 나무 위의 눈이 우리 머리 위로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한다. 우린 비명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머리를 돌렸고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 주변의 나무들만큼이나 키가 크고 여러 개의 긴 팔다리가 그 크기를 지탱하는 어둡고 창백한 생물이었다. 완전히 충격에 빠진 우리는 그 신화 속에서 튀어나온 악마 같은 걸 마주 안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리와 200~300m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내가 말했듯이 키가 컸다. 딱히 너비가 넓진 않았지만 이 지역 주변에 자라는 중간 크기의 나무들만큼 키가 컸다. 그것의 신장은 약 8에서 9m였을 것으로 확신한다. 씨발 뛰어 로이. 뒤지기 싫음 뛰어. 그리고 모든 기억이 약간 흐릿하다. 우리가 달리던 동안의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입안에 느껴지는 피냄새와 달리면서 내딛는 모든 걸음에 집중했던 것, 그리고 병신같이 엎어지지 않도록 온 정신을 쏟았던 것만 기억난다. 기력이 다한 우리는 다시 멈춰섰고 이번엔 무기를 준비했다. 그것의 시각적 징후는 없었지만 또 다른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첫 번째 소리와 마찬가지로 끔찍했고 그 다음에는 마치 지축을 뒤흔드는 것 같은 아주 커다란 쿵쿵대는 발소리가 들렸다. 마치 쥐라기 공원 영화에서 가장 커다란 공룡이 걸을 때처럼 그런 종류의 경험이었다. 마치 지면이 통째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우린 놈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다시 달리기로 결정했지만 우리의 속도는 확연히 점차 느려져 아예 그냥 걷는 수준까지 느려진다. 겁에 질린 우린
이것이 우리의 후퇴를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를 바라며 가방을 벗어던진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우린 마지막 작은 언덕을 넘어왔고 이제 탑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무전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나는 그것이 우리 위치를 알아낼까 두려워 볼륨을 줄인다. 올라프가 무전에 대고 말한다. 저게 도대체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저런 건 태어나서 처음 봐. 놈이 가까이 있어. 네가 있는 길 바로 옆 우거진 수풀이 있는 지역에 숨어 있어. 타워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 그냥 서둘러.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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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나는 그 소리가 우리를 향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달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똑같이 달렸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목숨이 걸린 것처럼 미친듯이 달린다. 비명소리는 더 커지며 우리 뒤에서 더 화가 나는 것처럼 들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온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랬다. 너무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어버릴 것 같았다. 로이에게 따로 물어봤던 건 아니지만 그도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우린 없는 힘을 쥐어짜 마지막 50m의 산길을 올라 정문에 도착한다. 손이 떨린다. 가능한 한 빨리 도어락에 코드를 입력하려고 시도한다. 문이 열리고 둘 다 뛰어들어가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2번 확인한다. 올라프와 피터의 무기와 탄약을 챙겨 초소로 올라가 그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한다. 두 사람 모두 시체처럼 창백해지고 로이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한 상세히 모든 것을 적어서 이메일로 본부에 보고한다. 나머지 밤 내내 모두 경계 상태로 바깥을 지켜보며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건 또한 노르웨이 육군에서의 1년간의 복무를 마치기 전 마지막 임무이기도 했어. 우린 순찰 계획 일정을 변경하여 모두가 짧은 낮 시간 동안 순찰을 돌게 했지. 장교들은 우리를 믿지 않고 조롱하는 투였지만 우리가 그 고작 동물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 난 이제 22살이니 이건 3년 전 일이 되겠네. 더 이상 올라프나 피터와 따로 연락하진 않아. PTSD를 앓던 로이가 작년에 자살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어. 첨부한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은 것 중에 우리가 보았던 괴생명체랑 가장 비슷한 그림이야. 저기에 검은 망토가 없고 일어선 키가 한 3배쯤 더 큰 걸 상상해보면 될 거야. 더 블루비란 1997년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녹음한 초저주파 수중음이다. 이것은 수중에서 녹음된 그 어떤 소리와도 달랐다. 그것의 특이한 주파수와 추정 근원지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센서들에게서까지도 감지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빠르게 변하는 주파수는 다른 해양생물 소음의 특징과 일치하지만 만약 이게 동물이라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보다 몇 배는 더 큰 동물일 것이다. 이 수중음에 대한 대부분 과학자들의 의견은 지질 활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X. 익명 7083. 저거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블랙카펫이라고 불리는 것이야. 심해 다이버들 사이에선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지. 지난번 심해 스레드를 봤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바로 거기 있었던 다이버 아논이야. 직장 동료와 친구들로부터 저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었었어. 솔직히 지금은 전체 이야기의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한번 내 친구에게 기억하는지 물어보고 여기에 올려볼게. 내가 기억하는 기본적인 요점은 이것이 거대한 움직이는 산호와 같은 일종의 군집 유기체라는 거야. 바다 바닥을 기어다니며 수백만 개의 작은 더듬이로 영양소를 걸러내는 미생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검은 카펫이지. 아무도 크다 라는 말 외에는 정확한 크기를 추정한 적이 없고 이 블룹과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해. 그것이 헤엄치거나 해류를 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걸 보니 그저 바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단형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군집 유기체에까지 적용되는 말인지 모르겠네. 익명 7327. 그러니까 해저 바닥이 거대한 해파리로 뒤덮여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지. 내가 들은 검은 카펫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해파리와 많은 유사점이 있어. 내가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다이버가 그것의 윗부분에 솟아올라 있는 커다란 촉수 같은 것에 쏘였다는 거야. 해파리랑 비슷하게. 내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은퇴한 다이버가 그것을 봤다고 주장했었어. 그는 카펫에게 썩어가는 향유고래가 통째로 먹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지. 한번 각 잡고 이것에 대해 들은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포스팅이라도 해야겠네.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왔고 내가 검은 카펫에 대해 들은 이야기 중 일부를 글로 적어보려고 해. 이건 내가 처음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강한 억양을 가진 핀란드 친구가 해준 이야기야. 그는 심해 잠수를 해서 어떤 종류의 케이블을 수리하고 있었는데 아마 광섬유였겠지? 그가 말하길 처음에는 케이블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서 잘못된 곳에 온 줄 알았다고 해. 수색 끝에 그는 한쪽 케이블을 찾아냈어. 단 한쪽 끝만 깨끗이 잘려나간 채. 그는 동료 다이버에게 그곳 끊어진 케이블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한 다음 다른 줄 방향으로 나머지 한쪽을 찾아 직선으로 수영했어. 그의 추정에 따르면 그는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찾기 전까지 약 800m 정도를 수영했다고 해. 그는 해저 케이블의 중간 800m 정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강조했었어. 큰 사건이었고 모두가 러시아인들이 저질렀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카펫이 원인이었다고 확신했어. 그는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어. 다음 이야기는 내 친구에게서 들은 건데 걔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해. 그러니 너무 믿지는 마. 아무튼 그 사람이 다이빙을 하고 있었는데 깊이, 위치,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어. 그저 진짜 깊이 잠수했었다고 할 뿐. 그는 카펫이 내는 소리와 매우 비슷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 그가 묘사한 특징은 저 블룹 영상과 비슷했지. 매우 낮은 음조, 일종의 아주 소름 끼치는 왜곡된 고래의 노랫소리와 같았어.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거의 정적인 따닥거리는 소리도 들었어. 그의 묘사에 따르면 한 번에 수백만 마리의 새우가 터지는 것 같았다. 던가 대충 그런 식이었어. 그가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 이 시점에서 그는 그게 잠수함에서 나오는 모종의 소나 같은 것이고 어떤 또라이 잠수함 승조원이 그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 그 사람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변을 밝게 비추며 그가 찾고 있던 게 뭐였던지 간에 암튼 그걸 찾으려고 했어. 바로 그때 그는 바다 바닥이 말 그대로 살아나서 그의 아래를 지나 기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하기할 이게 아마도 카펫에 대한 가장 좋은 묘사일 거야. 그 사람에 따르면 카펫의 길이 그리고 너비는 최소 1마일은 된다. 대부분은 그 희한한 터지는 소리를 내는 이상한 검은 촉수로 만들어져 있다. 상단의 대부분은 다양한 모래, 바위, 잔해로 덮여 있으며 그것을 뚫고 촉수가 튀어나와 있다. 또한 위쪽으로 떠다니는 몇 개의 길고 투명한 줄기도 있다. 그중 몇몇은 길이가 6m 정도였다고 한다. 그 사람에 따르면 그것은 노래를 불렀다는데 나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 남자는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변명을 하며 수면 위로 올라갔어. 그러곤 몇 시간 후 다시 내려왔고 때마침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지.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까지 뻗어 있었다고 해. 어차피 해저 밑바닥이라 그렇게 멀리까지 보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번 건 몇 년 동안 다이빙 커뮤니티에 떠돌던 오래된 도시 전설이야. 확실한 출처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내 생각엔 아마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특히 잠수함 승조원이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라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 내가 아는 한 잠수함 승조원은 보통 함 내에 머물러 있을 텐데 다이버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겠어. 아무튼 이야기해볼게. 잠수함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모의전이었거나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국 잠수함을 감시하는 등 아무튼 그런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일관적이지 않아. 들을 때마다 달라지더라고. 아무튼 모종의 이유로 그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능동 소나를 사용하지 않고 해저 밑바닥 수백 미터 위 어딘가에서 조용히
떠다니는 중이었다. 그들이 그저 그곳에 가만히 서서 느긋하게 탐지기로 적의 잠수함인지 뭔지를 감시하고 있던 그때 그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탐지기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분간해내지 못했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소리가 커졌다. 처음에는 탐지기만 잡아낼 수 있는 소리로 시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승조원 전원은 사람들이 항상 카펫과 연관짓는 웅웅거리는 소리 내지는 노랫소리를 듣게 된다. 새로운 소나 혹은 재밍 기술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생각한 함장은 음향 탐지사에게 소음의 근원을 찾기 위해 핑을 쏘라고 명령한다. 이 다음 부분은 누구한테 듣던 제일 일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음향 탐지사가 외친다. 새로운 소나 접촉. 방위. 함장님, 지금 저희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함장은 대답한다. 500m. 음향 탐지사가 대답한다. 하지만 소나에 따르면 바다 바닥이 저희 아래 10m라고 합니다. 함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소나 스테이션으로 다가간다. 판도값을 확인한 다음 조타수에게 가 깊이를 확인한 후 항해 지도로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다가 약 200m 정도 얕아진 것이었다. 함장은 소나로 다시 한번 핑을 쏘아 소음의 근원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음향 탐지사가 걱정스러운 투로 다시 한번 말을 한다. 함장님, 바다가 다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함장은 그에게 재차 말할 것을 요구한다. 해저가 다시 예상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함장이 직접 살펴보니 확실히 그들은 더 이상 바다 바닥에서 10m 높이에 있지 않았다. 또한 화면상에는 잠수함 뒤에 매우 큰 점이 나타나 있었다. 함장은 저 커다랗게 감지된 물체는 뭐냐고 묻는다. 장비 오작동입니다. 음향 탐지사가 말한다. 선장이 다시 핑을 쏜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 소위 장비 오작동은 모양을 유지한 채 잠수함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었으며 이상한 소음도 그것을 따라가는 듯 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심해 잠수부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오래된 전설 같은 거니까 너무 믿지는 마. 실제로 잠수함이 소나로 카펫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기원이긴 하지만 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라 생각해. 그래도 여전히 멋진 이야기긴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내가 앞서 이야기했던 나이 많은 다이버에게서 온 거야. 친절한 사람이지. 해양 생물학자로서 심해 용접과 수중 드론을 이용한 자연 연구를 모두 했던 사람이야. 듣자 하니 카펫이 원정 중에 그의 수중 드론 중 하나를 먹어버린 모양이더라고. 그에 따르면 그 일은 나머지 승무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어느 늦은 밤에 일어났다고 한다. 그는 열수구 주변의 해양 생물을 연구하며 밤새도록 일하고 있었다. 그가 수중 드론을 다음 열수구로 옮기던 중 바다 바닥에서 그가 휘저어지는 퇴적물이라고 묘사한 무언가를 보았다. 거대한 수중 먼지 구름이 드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거대한 극피동물이라고 묘사한 그것을 보았다. 길고 얇은 더듬이들이 그 앞에 바다 바닥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는 수중 드론을 조종하여 더 자세히 살펴본 후 드론의 팔을 사용하여 더듬이 중 하나를 찌른다. 그러자 눈 깜짝할 새에 수중 드론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어찌나 순식간에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미처 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 전 순간 그 물체는 드론에서 약 5m 떨어져 있었고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은 드론을 통째로 집어삼킨 것이다. 영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그의 변명은 녹화된 영상이 운영 스테이션이 아닌 수중 드론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였어. 나에게 있어선 좀 수상해 보였지. 하지만 그는 매우 자신만만했어. 그가 이 새로운 종의 발견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는 심지어 이름까지 지어주었는데 어찌나 바보같고 지루했는지 완전히 까먹어버렸지. 어차피 거대한 바닥 카펫 쪽이 더 멋있어. 익명 8460. 만약 그게 해파리랑 비슷하고 정말 미생물의 군집이라면 작은 불의 관 해파리의 친척일지도 몰라. 내가 들은 설명에 따르면 해파리보단 말미잘과 더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그것을 봤다고 말했던 그 해양 생물학자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흥미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의 아이디어는 그것이 지구상 최초 무척추 동물의 잔재 또는 후손이라는 것이야. 그는 산호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의 형태 중 하나이며 바다가 커다란 무척추 동물이 가득한 유일한 장소인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처음 진화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나긴 이야기를 했었어. 그는 카펫이 해파리와 다른 모든 바다 무척추 동물에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카펫에서 모든 무척추 동물들이 뻗어나온 거라고 생각해. 이 거대한 바다 카펫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초의 생명체 중 하나였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대 조상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 모든 걸 고려하면 상당히 멋진 이론이긴 하지. 익명 0454. 네가 묘사하던 것과 가장 비슷한 걸 찾아봤어. 4분 9초에 적은 내가 들었던 검은 카펫의 종류 중 하나와 거의 똑같네. 좀 많이 작은 버전이긴 하지만. 아무튼 난 그 카펫을 봤다 했던 늙은 생물학자한테 연락을 시도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려고. 익명 3694. 한참 더 전 1980년대 중반에 미확인 생명체에 관한 책에서 하이드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는 걸 읽었던 적이 있었어. 그것은 가장자리에 눈이 달린 납작한 물체였고 크기는 큰 소가죽 정도였다고 해.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고, 그것에 대한 관찰 기록을 하나 기억해. 그것이 해구에서 솟아나와 상어를 마비시킨 다음 흡수하는 광경이었어.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이버에 의해 관찰되었던 거였고, 이거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사람 있나?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 어딘가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이나 그것 비슷한 거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아마 심해에 사는 매우 희귀하고 큰 관해파리에 기인한 거라고 생각해. 모래 아래에 숨어서 거의 투명한 작은 촉수 하나를 띄어올리는 팬케이크 모양의 생물이라고 들었어. 다이버가 그 촉수를 만졌고 촉수가 움찔하더니 그 즉시 그것이 모래에서 튀어나와 그를 집어삼켰다더라. 하여간 바닷속에서 이상한 걸 보면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해. 이렇게 된 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관해파리에 기인했을 수도 있는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 어떤 늙고 까탈스러운 은퇴한 다이버 하나가 언젠가 다이빙을 하다가 엄청난 크기의 바다 괴물을 봤다고 맹세한 적이 있었어. 나는 그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묘사한 방식은 관해파리와 매우 흡사했지. 이야기는 대략 이래. 그는 내가 까먹은 어떤 일을 하다가 근처 수중 절벽에서 뻗어나온 정말 거대한 촉수를 보았다. 어찌나 큰지 그는 시작도 끝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간발의 차로 측정 불가능의 크기를 가진 초거대 수중 생물에게 섭식당하는 걸 피해갔어. 라고 떠벌리고 다니게 되었지. 그리고 맞아, 저게 진짜 저 사람 말투였어. 관해파리를 보면 카펫 같은 것도 진짜 존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돼. 하지만 카펫은 플랑크톤과 떠다니는 영양소를 걸러내는 거대한 뱀 모양의 젤리 덩어리라기보단 바다 괴물에 더 가깝겠지. 내가 들은 것 중 또 다른 관해파리 관련 이야기는 군용 잠수함 크기 정도의 거대한 해파리형 생명체에 대한 거야. 그것을 본 다이버는 그것이 어찌나 거대한지 그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헤엄치며 돌아다니는 자체 생물권이 개발되었다고 말했어. 그는 그것이 거대한 반투명의 젤리 구체 아래에 커다란 거꾸로 된 난초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설명했지. 색상은 매우 칙칙했는데 그건 그냥 수심이 아주 깊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 이번 이야기는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고 신뢰도에 있어서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수준이야. 딱히 널리 퍼진 이야기는 아닌데 그건 아마 이 이야기가 믿기 힘들 정도로 초자연적이기 때문일 거야. 오랫동안 다이버로 일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몇 명 만나게 된다. 온갖 저주, 불운, 바다 괴물 등을 믿는 극도로 미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것은 바다의 정령이자 신, 그리고 악마인 데비 존스이다. 데비 존스는 바다 바닥을 돌아다니며 어떤 이유로든 자신을 불쾌하게 한 다이버나 선원을 찾는다고 한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바다에 집어삼켜져 영영 사라지면 바로 데비 존스가 데려간 것이다. 이게 X랑 무슨 상관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데비 존스에 대해 해준 설명이 상당히 으스스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언제 한번 잠수하던 중에 길이가 자신의 키만한 거대한 발자국 흔적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 사람은 꽤 작았기 때문에 그 말인즉 약 170cm 정도였다. 그리고 그는 그 데비 존스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자신의 친구가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데비 존스는 키가 60m 이상인 인간형 이족보행 생명체이고 길고 가는 팔다리를 가졌으며 바다 바닥을 따라 걸으며 뒤로 진흙 구름을 크게 일으켰다고 한다. 그 사람에 따르면 데비 존스를 마주보는 것은 직사지. 데비 존스의 얼굴은 일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끔찍하게 생겼거든. 아마 그 사람이 날 놀리려고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니들을 위해 올려볼 만한 멋진 괴담이야. 익명 3985. 물속에서 귀신을 본 적은 없어? 있지.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이빙을 하다가 제 호흡기에 산소 주입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심각한 저산소증에 걸려서 죽은 아버지의 환각을 보았었어. 환각이 분명했지만 정말로 우리 아버지같이 느껴졌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익명 4064. 공유해줘서 고맙다 아논. 근데 이 이야기는 대충 세계 어디쯤에서 온 이야기들이야? 나는 2009년에 하이버니어 유전에서 일하다 그 남자를 만났어. 사족을 붙이자면 나는 지금은 석유 굴착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해. 왜냐하면 많은 작업이 정말 위험할 뿐더러 물속 깊은 곳에서 매우 섬세한 작업을 하면서 10시간 이상 교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야. 멕시코에서 큰 석유 유출 사고가 있은 후로부터 나도 무언가를 잘못해 대규모 유출을 일으킬까 두려워졌거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아. 급여가 정말 좋긴 하지만. 드디어 그 나이든 생물학자한테 전화해서 그 바다 카펫에 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관해파리가 아니야. 관해파리는 이동성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가능성을 일축했어. 관해파리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떠다니다 이따금씩 신경독이든 침이 달린 촉수로 사냥을 하며 생존한다고 해. 그는 카펫이 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어. 그의 말에 따르면 그 크기의 물체는 바다 바닥에 퇴적물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하고 활동 수준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음식, 즉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 관해파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에너지 소모 없이 음식이 자신에게 오도록 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카펫의 형태는 수동적인 포식자 또는 청소부보단 활동적인 포식자에 더 잘 맞는다는 것이지. 나는 그에게 어떤 사람들이 카펫에 의해 소화되는 고래 시체를 보았다 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흥분했었어. 그가 작업 중인 이론은 카펫이 관해파리와 유사한 군집 유기체라는 의미에서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라는 것이었어. 그러나 개별 세포는 관해파리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유능하다고 해. 일단 여기서 잠깐 이게 그가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야 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순전히 이론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게. 그는 관해파리 목을 꽤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세포들이 중추신경계나 뇌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해. 그들은 기본적으로 큰 박테리아일 뿐이니까. 핵심은 바로 고주파 진동이라는 듯해. 그러나 그는 아직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연구용 관해파리를 손에 넣기란 정말 뒤지기 어렵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는 개별 세포가 서로 소통하고 전체 유기체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진동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의 이론은 카펫이 기본적으로 관해파리 세계의 마트리오시카 인형 비슷한 거란 거야. 개별 세포의 군집이 아닌 개별 다세포 관해파리 종의 군집이며, 따라서 단세포 생명체와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거야. 카펫이 내는 저 블룹 소리는 실제로 수백만 마리의 이 생물들이 각자의 원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며,
관 해파리는 무성 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카펫이 소비할 수 있는 먹이의 양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생각해. 따라서 고래나 거대 오징어와 같은 매우 큰 생물의 사체를 먹은 후에는 아주 크고 많은 세포들을 갖게 될지는 몰라도 결국엔 불필요한 세포를 스스로 섭취하면서 줄어들 것이란 거야. 카펫의 다세포 구조는 도마뱀이 도망가면서 꼬리를 떼는 것과 유사하게 잠재적인 포식자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역할과 장기적으로 영양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해. 바다 깊은 곳에선 큰 먹이를 섭취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카펫은 더 많은 세포를 만들고 자람으로써 소모할 에너지를 저장하고 식사와 식사 사이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것을 섭취하는 것이지.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깊은 바다 열수구 근처에서 진화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카펫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해. 내 귀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말을 해댔지만 일단 지금으로선 이 외에 너희들에게 해줄 만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없어. 비록 이것이 X이고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이야기나 기묘한 이야기, 기타 잡다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찾아온다는 걸 알지만 이건 그저 카펫을 한 번 봤을 뿐인 일개 개인의 가설일 뿐이라고 생각해. 결코 확실한 진실도 아니거니와 이 사람은 실제로 그것에 대해 제대로 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도 없었거든. 그는 단지 한 번 목격한 후 카펫에 대해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정보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을 뿐이야. 익명 6183. 아 미친, 니들 다 족병신 새끼들이 따로 없네. 아 그래, 이 스레드는 흥미롭고 그 카펫인지 뭔지는 흥미로운 개념이기는 하다만 니들이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너희들 다 전부 덜 떨어진 멍청이들이겠지. 이 바다는 미객축지야. 새 종이 발견된 게 분명해. 멍청한 새끼들. 니들 그냥 으스스한 바다 그림 좀 봐놓고 그런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바다나 생태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너거들은 그저 이미지를 보고 연상될 뿐인 덜 떨어진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리겠지. 두 자릿수 IQ를 답게. 다 여시나 처먹어라, 전응아 새끼들.